부동산 경매 재테크 과정 강의를 하게 된 윤호성 강사입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윤호성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주말 쉬는 날 우리 이렇게 경매 강의를 들으시러 오셨어요. 제가 경매 공부하러 오신 분들 물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거의 물어보면 답은 저기예요. 돈 벌려고. 그렇죠? 저희 분들 재테크에서 돈 벌려고 오신 분들인데 아닌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럼 내가 경매에 좀 당해가지고 들려고 좀 다시 재기해볼까 해갖고 배워보려고 한다. 아니면 경매 지식을 좀 쌓으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좀 몇 분 계시고 나머지들은 좀 돈 좀 들려서 뭐 해볼까? 이런 분들 맞죠? 네. 맞아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진행할 강의 일정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첫 시간이고요. 경매 투자 방향하고 부동산 경매 기초지식 쌓기 이게 대부분이 처음 공부를 하실 텐데 혹시 부동산 경매 내가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봤다? 아니면 낙찰을 받아봤다?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대부분 다 처음이시죠? 초보자들도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재테크에서 성공할까 이렇게 이론하고 실무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지만은 처음에는 좀 이제 막막하지만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때 또 오픈톡이 있으니까 제가 문자나 카톡 또 전화 주시면 계속 상담을 해드리니까 궁금증은 해소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권리 분석과 입찰 실무, 그 다음에 화요일날 법원 현장 학습이 있어요. 이건 안양법원에서 우리가 법원 견학을 갈 건데요. 우리는 여기 관할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법원이 있어요. 안양법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어떤 일을 가보셨어요? 그냥 소송사건으로요? 경매건으로? 그죠? 예? 직장이 근처라서. 직장이 근처라서? 그러셨구나. 예. 법원 가는 일은 거의 그렇죠. 뭐 송사를 가거나 우리 경매 입찰하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죠. 입찰하는 것 빼고는. 다음 주에는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해보고 임대차 분석 그 다음에 12월 16일이에요. 2월 16일 오타예요. 현장 조사 방법, 입찰가 산정 방법 한 다음에 오전에는 현장 조사 방법, 입찰가 산정 방법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론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 현장 수업을 갑니다. 이게 오후에요. 그날 어떤 물건을 갈 거냐? 요거는 제가 그때 물건을 미리 좀 좋은 물건, 좀 돈 되는 물건 요걸 골라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공지해서 같이 현장을 갈 겁니다. 그럼 현장 가서 자 현장 가가지고 뭘 봐야 되나?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 있죠?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렇게 또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물건, 복잡한 물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강의가 있으면 들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할 수가 없어. 그럼 복잡한 물건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럴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경매를 사실 한지는 한 20년 됐어요. 하고 업으로 한지는 2008년부터 업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실제로 이걸 자격을 등록을 하고 현업에 뛰어들어서 전업 투자하고 컨설팅하고 경매 전문 부동산 하기 2008년도부터 개업을 해갖고 지금 했으니까 몇 년 돼요? 15년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하면서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게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중개법인 공인 중개사인데 일반 중개도 하고 일반 빌딩, 매매 이런 거 다 하면서 제 낙찰 이제 경매를 전문으로 했는데 경매를 지금까지 150건 좀 넘게 받았어요. 낙찰을. 그래서 낙찰 받은 게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까봐라. 그래갖고 제가 블로그에 사건 번호를 다 적어놨어.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지.
낙찰받은 게 나왔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낙찰받은 것만 그렇지만 실제로 입찰한 걸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 한 번 입찰한다고 해서 낙찰받겠어요? 하나 낙찰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아야 되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좋은 복잡한 물건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 일반적인 있잖아요. 쉬운 물건. 그것들을 잘 사갖고 잘 보유했다가 시기를 잘 맞춰서 파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이 아파트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가성이 제일 좋잖아요. 잘 팔리고.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것도 기복도 심하잖아. 그래서 아파트를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사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에요. 뭐 그러면 싸게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싸게 사는 거야? 방법은 매매를 사는 게 있고 경매를 사는 게 있고 경매를 사죠. 경매를 사면 좀 싸게 사잖아요. 경매 시장에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또 하나 시기가 중요해. 싼 시기에 사야지 올랐을 때 팔거든. 지금 시기가 어떤 거 같아요? 부동산 시기가? 부동산 시기가 자, 제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지만 지금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죠.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떨어지고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와요. 제가 2, 3년 전만 해도요, 경매시장에 물건 가면요, 아파트가 안양법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두 개 나오거나 그래도 없는 때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요, 매주 열리는데 10개, 20개, 30개씩 무지하게 늘었어요, 물건들이. 이게 안양법원뿐만이 아니고 어디? 서울, 경기, 전반적으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물건들이 왜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 저기 그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아서 사시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대출 금리 우리가 7%대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2, 3년대 그 문재인 정부 때 고가 때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영끌족. 영혼을 끌어서 막 샀다는 사람들 있잖아. 젊은 사람들 막 샀잖아. 샀는데 빚을 엄청나게 들여서 샀는데 지금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자가 너무 세갖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경매를 나오는 거야. 다시. 이게 경매가 한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서 빚을 갚아라라고 독촉을 해요. 그래서 바로 경매를 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기회를 줘요. 이자 갚으라고. 그래서 안 주면 그때 경매를 넣는데 이 경매가 여기 땅 하고 들어오잖아요. 시키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경매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매각에서 법원에서 공고가 나오고 낙찰받고 요거 명도하고 기간이요. 한 1년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갚아라 못 갚는다 해서 이제 지금 슬슬 나오는 시점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물건. 그러면 경매 공부는 어느 때가 제일 시기가 좋으냐? 이렇게 물건이 나올 때, 가격이 내려갈 때, 그때가 우리한테 기회고 타이밍이에요. 쉬운 예로 예전에 IMF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막 경매를 떨어지고 우리가 못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샀으면 다들 돈 벌었죠. 근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쭉 20년간 그 부동산 경기 흐름 이렇게 보고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하락기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락기 때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내가 원하는 거에 싸게 사놓고 보이면 딱 올리면 파는 거야. 굉장히 쉬워요. 투자 논리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보이면 올리면 파는 거야. 이게 부동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셨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셨다가 내가 하고 싶은 물건들 하나씩 투자를 해두시면 좋은 재테크 시기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프린트를 보시면 1강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경매 시장 그냥 보면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24년 11월 7일 얼마 안 됐죠? 그때 기사인데요. UBC에서 본 기사인데 전국 아파트 경매가 2년 12개월 만에 최다가 가장 많이 나왔다. 10월달 기준 2,620건. 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년 1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진행 건수는 592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자, 이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빚내 갖고 산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고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지금 사실 좋지 않잖아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요. 점점 주는 거는 기계화되거든요. 기계화. 그리고 사람들이 무인점포 같은 거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무인점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제일 비싸니까. 그리고 식당 가더라도 이거 자동으로 계산하잖아요. 기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력들도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해갖고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기술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게 좀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들이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거다. 옥석을 가리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속 떨어질 때 좋은 물건을 가린다는 게 옥석을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경매 지식 공부하는 게 그것도 그거예요. 사실 좋은 물건 찾아서 공부하는 거, 투자하는 거, 옥석을 가리고 투자. 아무 물건 하면 안 돼. 싸다고 해서 저 사람 뭐 반값에 샀네, 어우 잘 샀네. 근데 그 물건이 뭐야? 그 뭐 팔리지도 않는 물건 샀어. 뭐 임대도 잘 안 나와.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부동산 경기 흐름과 경매 투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우리 역대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들 보면 여기 쭉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일어났을 때거든요. IMF 기억나세요? 네. 이때 막 급팔고 그랬었잖아요. 이때 막 바닥을 하락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이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곡선을 한번 보는 거예요. 곡선을. 네. 이 사람이 뭐 교재에 있어요. 프린터. 노무현 때 쭉 최고점 찍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쭉 내려갔잖아요. 또 문재인 때 다시 최고점 뛰었죠. 가격이. 뭐 다른 거로 좀 그랬던 거 같잖아요. 쩌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때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요때 내가 좀 자세히 해놨어. 2022년 5월 때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 이 사람이 요때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얘가 어때요? 작년 말에 막 규제 막 풀었잖아. 가을부터 규제 막 풀고 우리 조정 여기 안양도 투기 지역이었다가 해제됐죠. 투기 지역 조정 다 해제됐죠. 그 다음에 대출을 풀어버렸단 말이야.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 이런 해갖고 무지하게 막 금액 풀었잖아. 금년 봄에 아니 금년 초에 해갖고 내 집 내 생애 최초 주택 해가지고 해라고 이제 그게 금방 동의 났죠. 사람들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짝 좀 반등을 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발도 안 내켜. 이제 규제도 없어.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요. 상황도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다시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가 봤을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 앞으로도 상황이. 근데 이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때 상황이 지금 올라갈 때
야,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거다. 여러분들 집 사라. 무주택들 집 사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떠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근데 이때 집 사는 사람들도 또 많았어. 고가에 매매로. 근데 저는 그래요. 집은 투자를 실수요든 간에 경매를 사라. 네. 싸게 사잖아. 일반 시장보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덜 본다.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사는 사람은 좀 들어버릴 텐데, 얘네들 다 주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불안해진 거지. 빚내가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진 거지. 금리 올라가니까 변동금리에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는 찍고 내년에는 물건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지금 공부 잘 하시는 거야. 공부 잘해서 지금 내년부터 하나씩 물건들 골라서 하나씩만 투자하셔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물건이 많아요, 적어요? 물건이 적지, 안 팔잖아. 그죠? 물건이 적고, 낙찰가가, 경매장 가서 낙찰받아요. 낙찰가가 높아. 높게 쓴단 말이야. 낙찰가가 높아.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 때는요, 하락기 때는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건이 많다. 상승기 때는 물건이 적고, 그죠? 물건이 많지 않고, 하락기 때는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매물이. 팔라고 막 던지잖아. 안 팔려. 왜? 더 떨어질까봐 안 사는 거야. 안 받쳐주는 거야. 하락기 때는 물건이 많고, 낙찰가가 낮다. 그죠? 쉽죠? 네. 경매 투자는 그러면 상승기가 좋다, 하락기가 좋다. 하락기가 좋죠. 지금 하락기가 떨어질 때. 부동산 상승 시그널 세 가지를 해놨는데, 저는 그래요. 부동산이 오르는 거 보면요, 세 가지인데, 규제 완화를 해요.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있죠? 금리가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공통적이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상승. 이거 세 가지는 항상 제가 봤을 때 옛날부터 올라간 거 보세요. 거의 다 맞아요. 상승.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가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서 밀어줘 버려.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편업에서 부동산을 하니까 전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잘 안 나가. 일부 나간다는데 뭐 서울 일부 몇 군데 빼놓고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입주 물량이 11월까지만 해도 우리 평촌 센터 교도소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3,000세대 입주 예정이고 내년에만 해도 입주 예정 세대가 몇만 세대가 돼요. 굉장히 입주 예정이 많아요. 제가 뭐 수치에 약해갖고 바로 기억을 안 하는데 엄청 많아요. 입주 예정인데요. 뭐 융창도 있고요. 여기 비상기능 종합운동장인데 그쪽에도 입주 예정이고요. 뭐 그다음에 어디에 진흥 아파트 있죠 여기? 거기 입주 예정이고 엄청 많아요. 그럼 입주 예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 살 때, 부동산 살 때 싸다고 아무나 사시면 안 되는 거야. 또 얘기하지만. 자, 여기는 부동산 경매 투자 플랜 세우기라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자,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좀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이거보다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꾸준히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갖고 하면 돼요. 그걸 계속 자기 암시로 해서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뭐 누구는 어느 책에 보니까 100번을 되새겨서 자기 암시를 해갖고 성공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이유가 있어. 그걸 자꾸 보고 내가 여기다가 쓴 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처음에 생각이 한 번 생각한 거는 뜨겁지만 내일 지나가면 미지근해지고 그 모레 가면 잊어먹고 막 그런 게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데 자
제가 이제 이거를 해놓은 거는 맨 뒤에 한 장이 더 있어요. 맨 뒤에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각자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작성을 해가지고 한 장이 더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이거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름, 생년월일 왜 적어? 여러분들 수료할 때 수료증에 들어가요. 어차피 그러는 거고. 사는 곳은 내가 뭐 안양에 무슨 동까지는 사시면 돼요. 아는 거. 구체적으로 주소 번지 안 써도 돼. 수강 동기 있죠? 내가 여기 경매를 왜 지금 또 배우러 왔냐? 수강 동기. 저도 뭐 여러분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가능 자금. 내가 얼마 정도에 지금 가능하다. 이 금액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돈이 중요해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목돈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야지. 돈도 없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현실이 안 맞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도 하긴 했어요. 소액으로. 목돈은 얼마가 목돈이냐, 뭐 사람 기준에 따르지만, 저는 300만원 갖고도 있고요, 200만원 갖고도 있고, 소액으로 투자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목돈으로 할 돈이 없어서. 했는데 뭘 갖고 했는데, 토지. 그것도, 공매로. 지방에 있는 토지 있죠. 지방에 있는 토지들은요, 200만원, 300만원짜리 많아요. 그것도 한 1000평씩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싼 것들. 사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수익을 내기도 뭐 100% 내봐야, 자, 300만원 투자해갖고 100% 300 벌었어요. 훌륭하기는 수익률은 높지만, 큰 돈이 안 되죠. 큰 돈이 안 돼. 네, 근데 여러분들이 목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에 얼마 정도 투자를 갖고 있었냐? 저는 3천만에서 5천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래도 경매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경매를 하는 이유에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쓰려고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거 있고, 이왕이면 거기서 잘 싸게 샀으니까 투자도 같이 일으키면, 투자 수익도 일으키면 좋죠. 그러면 주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난 쓸 거는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투자 위주로만 생각하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시세 차익형과 임대 수익형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했어요. 차익 실현형, 임대 수익형. 자, 요거는 차익 실현하면요 또 구분을 막 내가 돈을 바로 차익을 내서 수익을 얻으면 좋은데 이게 단기가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 내에 수익을 일으키면 좋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바로 팔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큰 수익이 안 돼. 부동산은. 단기는. 그래서 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데 장기 투자형 물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물건이냐면 장기 투자하는 거는 토지 물건 있죠? 토지 물건은 싸게 구매를 낙찰받았을 때 좀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이제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 사가고 가격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셨어요? 토지 사고 우리나라 토지 떨어지잖아요. 잘못 사면 떨어져요. 잘못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싸게 잘못 산 거야. 그거는 기업부동산에서 샀거나 더 크게 쓰고 샀거나. 토지는요 좋은 거 제대로 사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사실 장기 보존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 있죠. 재개발 예정인 것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올랐을 때 빼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경매 투자는 실수요다, 투자다 왜 하냐?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경매는 장점이 뭐예요? 일반 매매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경매 시장보다. 그럼 단점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위험해?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요, 그거 내가 오히려 뭐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물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해요. 자, 부동산은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게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사야 하는지. 자, 첫 번째 좋은 물건을 사야 한다. 좋은 물건. 경매 물건 여러 가지가 하루에도 매주 보면 뭐 수백 건씩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물건들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요 물건 우리가 시세를 정확히 알고 그러면 이게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고요. 요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감을 판단할 수 있는데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그리고 두 번째 싸게 사야 한다. 그죠? 경매 물건은 싸게 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게 사야 한다. 안전하게 사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좋은 물건을 사야 된다. 요게 공부하는 게 뭐다? 이걸 물건 분석이라고 해요.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물건 분석 공부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싸게 사야 한다. 그건 뭐 일반적인 경매에 하는 이유고, 세 번째 안전하게 사야 한다. 그렇죠?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다. 권리 분석. 그래서 경매 공부는 뭐 하는 거냐?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 경매 물건이 쏟아지니까 목숨을 걸어서 투자하라 그랬어요. 어떤 물건을 투자할 건지 좋은 물건을 찾는 거. 그게 물건 분석이고. 또 이 물건을 찾았어. 그럼 내가 매입을 했을 때 권리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 이게 권리 분석이고. 두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쉽죠? 부동산 경매 공부는 싸가지다. 경매 공부는 이제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공부한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경매 공부는 두 가지 공부한다.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 근데 요거를 내가 네 가지를 하나 더 붙였어.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절차 분석. 경매는요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규율하는 법이 있어. 뭐다?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법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진행 절차가 있어요. 법에 의한 진행 절차. 그 진행 절차를 우리가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많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네. 경매 진행 절차 공부하는 게 절차 분석이고, 권리 분석. 자, 이 물건 봤을 때, 야, 이 물건 문제 있나요?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물건을 매입해도 어떤 권리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문제 있냐 이거 권리 분석은 공부하는 거고. 자, 물건 분석은 이 물건 좋은 물건이냐 안 좋은 물건이냐 이거 공부하는 게 물건 분석입니다. 자, 사후 처리는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 진행하는 거 사후 처리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경매 투자 방향. 성공적으로 경매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절차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사후 처리 네 가지 경매 공부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언급드릴 게 있어요. 제 책을 보시면 여기 특수물건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특수물건. 이게 막 보면 이 특수물건이 뭐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솔직하게 책이니까 쓴 거고 여러분들 그거 몰라도 경매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거 빼고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더 하고 싶다. 이거 관심 있다. 이 물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네 가지 공부. 그래서 그 기본적인 네 가지 공부 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뭐예요? 빨리 성공 투자하려면 내 물건을 직접 낙찰 받아봐야 돼. 많은 사람들 강의를 듣는 건 좋아. 여기저기 강의 듣고 하는 거는. 근데 강의만 듣다 말고 쫓아다니다가 내가
한 게 없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내가 그 다음에 좀 완벽하게 하고 나서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요. 공부만 하다 끝나요. 기본적인 거 하시고, 기본적이라는 건 우리 수업 있잖아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소품반품해서 낙찰 하나 받아봐야 돼요. 물건을. 그래야지 직접 생생하게 감이 오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조금만 수익을 하나 봤어. 그럼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자율적으로 또 하나를 하면 돼. 하나. 내 물건을 직접 낙찰 받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다 끝나고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낙찰 받아도 좋아요. 네.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물건 해도 돼요? 제가 예주해주죠. 안전하잖아. 괜찮다. 여러분들 기회예요. 보이죠? 개별적으로 컨설팅 받으면 제가 컨설팅 비용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싸요. 저 컨설팅 해주는데. 여러분들 수강 애들은 하루 동안에 좋은 거 해줄 때 돈 안 받고 해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회야.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또 입찰할 때 법원 가잖아요.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안 해보고 이 물건 하네? 이 물건 내가 진짜 해볼까? 하셔도 돼. 직접. 기회예요. 근데 이 공부할 때 해야지. 공부 끝나고 나서 해야지는 또 가물가물 해주고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뭐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돈을 좀 모으셔. 조금씩. 한 500만 원에도 모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공매 물건 같은 거 있어요. 경매도 물론 있지만 공매 제가 돈 없을 때 투자할 때만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경매 기초 지식 쌓기 22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그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요. 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셨겠지만은 대부분 처음이실 텐데 경매는 경매지 뭐 경매를 쪼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그래서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임의는 뭐고 강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근저당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돈을 빌리고 거기에서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그 담보권을 실행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는데 그게 바로 임의 경매예요. 근저당권 설정해갖고 임의적으로 내가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임의 경매.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돈을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1억을 설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억 2천, 뭐 1억 3천 이렇게 설정을 해요. 120% 내가 빌린 돈의 120% 또는 130% 이렇게 설정해요. 그 설정한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 채권 최고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내가 이제 빌린 돈을 최대치 채권 최고액 1억을 빌렸으나 1억 2천을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그 채권 최고액이다. 왜 그렇게 하냐? 1억 빌렸는데 나중에 네가 안 갚으면 거기에 늘어나는 이자도 있을 것이고 또 경매 붙이면 내가 경매 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까지 다 미리 예상해서 계상해서 포함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1억 3천에서 근저당권을 하는 거고 그걸 안 갚았을 때 진행하는 게 임의 경매고 그럼 강제 경매는 이렇게 우리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고 내가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갚아. 그랬을 때 내가 담보를 설정했으면 바로 경매 붙여서 임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겠지만 담보를 설정한 게 없어. 저 사람 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집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돈이 있다라고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송을 하면 판사가 그래 너 왜 돈 안 갚냐? 돈 줘라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 판결문 있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저 사람 집을에다가 경매를 붙여요. 그게 강제 경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보권 있죠? 설정하지 않은 거,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경매,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 뭐 여기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저당권 설정해서 경매하는 게 임의 경매다. 그럼 지금 경매 우리 물건 많이 쏟아진다 그랬죠?
그럼 임의경매가 많을까요? 강제경매가 많을까요? 예? 어떤 경매가 종류가 많을까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보통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돈 못 갚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가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경매 사이트 보면 경매에 보면 임의, 뭐 강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 그거야. 임의 별거 아니야. 그냥 담보권 설정해서 경매 붙인 게 임의 경매고 담보 설정 안 해서 그런 게 강제야. 그 표시야. 앞으로 임의 경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돈 받고 있으니까. 임의 경매. 공매라는 게 있어요. 공매. 경매는 이제 들어봤어. 경매는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 우리가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 공매는 뭐냐? 공매는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자산관리공사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국유재산이나 국가 있죠. 국가에서 보유한 재산이나 또 우리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한 사람들이 있죠. 국가에서 그거를 압류 붙여서 환수를 하거든요. 그거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시켜요. 네가 제 세금 안 낸 거 돈을 내가 좀 제 집 경매에 붙여서 받아올라 그랬는데 대신 좀 네가 관리 좀 해라.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압류 재산 있죠? 압류. 세금을 안 내면 압류재산이에요. 압류재산이에요. 압류재산은 매각해서 갖고 그걸 공매라고 해요. 압류재산이라고 해. 이걸 누가 대행한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해요. 자산관리공사. 근데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쉽게 해. 여러분 인터넷으로 공매를 해요. 그 사이트가 있어. 공매 사이트가 뭐냐면 온비드라고 해요. 온비드. 한번 쳐볼까요? 자, 온비드. 이거는 이제 공매 사이트예요. 공매 사이트. 온비드. 우리 부동산 있죠? 부동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공매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다. 온비드에서 뭐 아파트, 토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경매가 보니까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자, 이거는 누구나 무료로 다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경매 물건 이렇게 눌러보시고, 그럼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법원별로 볼 수 있고 소재지별로 주소 지역별로 있어요. 법원은 물건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는 했어요. 그 규율하는 법이 틀려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여기 하고 공매는 여기서 말하는 공매는 지금 압류재산 그거를 매각해가지고 내가 매입하는 그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압류재산 세금 안 내가지고 경매 나온 것들, 공매 나온 것들, 그걸 국세징수법 국가에서 세금 안 냈을 때 이렇게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율을 따라요. 자, 경매는 딱 이 집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시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딱 떠요. 공매는요, 그 부동산에 보면 압류 등기가 떠요. 압류 등기가 떠요. 왜냐면 국가에서 세금 안 내서 압류 딱 해버린 거예요. 압류. 자, 그럼 물건 검색은 어디서 한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좀 전에 사이트 보셨죠? 경매정보 사이트. 공매는 온비드. 기억나세요? 네. 조사 내역 보면 요거는 이제 이 법원에서 요 물건에 대해서 내역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있어요. 경매 물건을. 그걸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고, 공매는 압류 공매 재산 명세서라고 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하니까 중요 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입찰 방법은요, 경매는 기일 입찰. 기일 입찰은 어떤 날을 정해. 매각 기일이라고 해요. 어느 법원에서 며칠날 이 물건을 매각합니다. 그걸 매각기일. 그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돼. 정해진 시간에. 그걸 기일 입찰,
근데 공매는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뭐요? 인터넷으로 한다 했죠? 인터넷으로 입찰을 해. 인터넷으로 입찰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딱 마감하면 개찰을 해. 편하죠?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은 경매는 최저가의 10%. 자,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를 했어요. 내가 최저 금액이 경매가 4억인데 내가 입찰가를 한 5억을 쓰려고 그래. 그럼 5천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을 입찰가를 보증금을 넣는 거예요. 자, 유찰시 적감률은요, 경매를 한 번 유찰되면은 20%에서 30%씩 빠져요. 공매는 몇 프로 빠진다? 얘는 10%씩 빠져. 그리고 이게 한 번 유찰되면 언제 있다가 또 진행되냐면 경매는요, 한 번 20% 빠지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나와. 한 달 단위. 한 달 단위 또 20%. 아무도 입찰 안 했다 또 20%. 근데 공매는 10%씩 빠지는데 기간이 이건 매주에 일주일마다. 굉장히 빠르죠. 경매 용어 간단하게 알아야 될 용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경매를 공부하시면서 그때그때 용어를 설명을 또 드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건 번호 있죠? 사건 번호. 이 사건 번호가 뭐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번호 붙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 번호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안현지역 21타경 1234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건 뭐냐면 관할 법원이에요. 이건 2021년은 접수한 연도. 접수한 연도. 내가 요 경매를 붙인 접수한 연도가 2021년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2023년 23년도. 자, 잘 보세요. 2016 2016이면 2016년도에 나온 경매야. 근데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경매가 있어요? 대부분 다 22년도, 그죠? 근데 간혹보면 무지하게 오래된 경매 사건 나온 게 있어. 그건 뭐야?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거야, 경매 사건이. 그 사건은 뭐가 문제야? 문제라기보다는 뭘 잘 봐야 돼? 감정을 봐야 돼. 감정이 그 당시의 감정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확 다르게 수 있어요. 옛날에 나온 것들 있죠. 지금하고. 그런 것들은, 야, 이건 감정만 보면 시세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싼데? 저거 시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 타경이라고 해요. 타경. 경매 사건. 요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었다. 그러면 경매 사건 접수하죠. 순서대로 할 거야. 얘가 먼저 오늘 1, 2, 3, 4 붙었어. 다음 경매 사건 또 왔어. 1, 2, 3, 5. 그 다음 경매 사건이 왔어. 1, 2, 3, 6.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경매를 입찰을 하고 나중에 개찰을 한다 그래요. 다 뚜껑을 열어보잖아. 그럼 뚜껑 열어볼 때 사건 번호 순서대로 해. 사건 번호 순서대로. 접수 연도가 제일 빠른 거, 그리고 이거 접수 번호가 제일 빠른 거. 얘 순서대로 까요. 이렇게 개찰을 한 다음에. 요게 2022 타경 102025 사건 번호예요. 사건 번호. 여기서 이러면 용어들이 여기서 다 배우는 거야. 감정가 3억 2,800. 처음에 신건이라고 그래. 처음에 나온 거 신건. 근데 여기다가 이제 2023년 9월 26일 날 신건으로 딱 시작을 했어. 안양법원에서. 근데 이 사람 이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 이걸 뭐라 그랬나? 유찰이라 그래. 유찰. 유찰이면 몇 프로 빠져? 20%. 여기서 20% 빠져갖고 거의 한 달 단위로 돈다 그랬죠? 한 달 있다 나오죠? 한 달 있다가 2억 6,240만 원. 크게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자, 2억 6,240만 원에 10월 30일에 딱 진행했는데 이때도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 이러면 이거를 유찰, 또 유찰. 유찰에서 또 여기서 20%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20%. 2억 6,240만 원에서 20% 빠지니까 이 금액이에요. 64% 됐어. 언제요? 11월 28일. 이따가 11월 28일에 진행해요. 2억 992만 원에. 싸죠? 근데 싼지 안 싼지 뭘 갖고 판단을 해? 감정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을 한 건데
그럼 감정평가사가 했으니까 제대로 했겠지. 물론 제대로 했겠지. 근데요, 이 감정가는요, 법원 감정 기간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야. 현재 시세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시세는 내가 알아봐야 된다. 시세는 어떻게 알아봐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시세는 뭐 부동산 가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보면 네이버 매물에 기본적으로 다 떠 있어. 시세, 실거래된 것들 보면 최근 거래된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 요 평에 같은 평형이 얼마 됐네 딱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매물 나온 거나 실거래된 것들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매물이 너무 실거래에 비해서 비싸게 나왔다. 이걸 호가라 그러죠. 호가. 실제로는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으면 이 정도 보면 되겠다라는 게 시세예요. 이제 요 밑에 진행은 뭐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11월 28일 진행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있어. 자, 이게 변경이라는 게 있어. 변경. 여기 보세요. 석수 2편은 아파트인데 7억 3천의 감정이 나와서 11월 21일 날 매각기일이라고 해요. 이때 입찰기일, 매각기일 그래요. 근데 요 변경이라고 떴어요. 변경은 뭐예요? 요날 안 하는 거예요. 이날 매각기일은 잡았으나 변경이 됐다는 거는 요 매각기일을 미룬다는 거야. 매각기일을 미룬 거야. 그러니까 변경. 요날 안 해요. 왜 변경을 했을까요? 왜 변경이 됐을까요? 변경이 되는 거는요, 대부분이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자라는 거 경매 신청한 채권자 있죠? 얘가 변경 신청을 해. 그러면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변경을 해줘요. 한번 볼까요? 접수 내역 보면 나오는데. 봐봐. 채권자 기일연기 신청서 제출했죠? 요거는요, 문건 접수 내역이라고 해서 요거 볼 수가 있어요. 그 채권자나 여기 그 경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여기 제출한 날짜와 제출한 걸 여기 적거든요. 11월 8일 날 채권자 주 누가 기일연기 신청을 했다. 그럼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하면은 매각 기일을 연기를 해줘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가 연기 신청하면 경매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연기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그럼 뭐라 그러냐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오세요. 채무자는 지금 돈을 너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네가 연기해도 되겠냐? 채권자한테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재경매는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못 냈어요. 잔금을 못 내서 경매가 다시 나와. 요걸 재경매라고 그래요. 다시 나오는 거. 우리 보면 찾아보면 있어. 재경매는. 근데 요거 재경매 사건은요, 입찰 보조금이 20%, 30% 이렇게 걸어요. 우리가 그냥 입찰 보조금 10% 걸잖아요. 근데 다시 나온 사건, 재경매 사건은 20%에서 30%를 건다. 왜 그럴까요? 자,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못 내서 다시 경매 나온 사건이니까 당신들 좀 제대로 알고 입찰을 하시오. 주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매각 물건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이건 법원에서 공시하는 서류인데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설명서라고 들어있죠. 뭐 하다못해 김치냉장고를 사든지 뭐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 다 딸려오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팔고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 파는데, 법원에서 팔면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 살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적어놓은 거, 그게 매각물건 명세서라 이거예요. 매각물건 명세서. 이해되시죠? 네. 매각물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법원에서 공시하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은 이 매각 물건 문서서를 꼭 봐야 돼. 경매를 매수할 때 꼭 봐야 될 서류가 매각 물건 문서서예요. 여기를 보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고,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요거 보고 했는데 요거 내용대로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나 안 해. 돈 돌려줘. 보증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안 보고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 문서서. 자, 제일 먼저 사건 번호. 얘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사건인지. 자, 사건 번호, 매각 물건 번호 1. 자, 요 물건 번호는요, 사건이 하나에 물건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 1억을 빌리는데 내가 담보를 세우려는데, 담보가 5천만 원짜리 빌라 하나 있고, 저 1억짜리 그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자, 내가 1억 빌리니까 1억짜리 토지 하나, 그거 담보를 쓸게. 근데 은행에서, 1억짜리 담보가 약한데 하나 더 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뭐 있는데, 그거 빌라 하나 같이 세. 1억 5천. 써봐서. 그러니까 1억 빌리고 담보를 2개를 잡은 거예요. 은행에서. 이걸 공동담보야. 이해되시죠? 2개 잡은 거. 내 토지, 빌라, 공동으로 2개를 잡았어.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 사건 번호가 붙죠? 경매 사건 번호가 붙는데 물건 번호는 2개야. 아파트 물건, 토지 물건. 그 아파트 물건 1번, 토지 물건 2번. 이래서 물건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두루지는 거예요. 사건 번호를 갖고. 자, 그래서 물건 번호가 2개인 경우에는 2 있어요. 만약 3개인 경우도 있겠죠? 3개 담보선은 3. 이게 뭐가 묻는 거예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작성 일자는 매각물건에서 작성한 일자예요. 요 사람이 단임 법관 박정현. 그 밑에 사법고자가 이라 써있죠? 법관 뭐고 사법고자는 뭐야? 얘는 법관은 아니고 법관의 중에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사법고자관이라 그래. 얘가 박정현이라고. 박정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작성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은 해놨죠. 부동산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표시를 하려면 내용이 길어요. 그럼 여기다 요 칸에다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별지 기재와 그러면 별지가 있어요. 여기 밑에 쭉 내려오면 2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이게 부동산 표시 해놨죠. 이렇게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가격 표시 이렇게 해놨죠. 감정가 최대 가격 언제 얼마 유찰되면 또 얼마만 이렇게 해놓은 거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권,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 최선 설정, 근저당권 이렇게 있다. 배당 요구 종기, 경매가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요걸 배당 요구를 하는데, 요 기간 내를 해야 돼. 그 배당 요구 종기라 그래. 그리고 밑에 보면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입, 보증금에 관한 관계의 진술. 임차 있는 경우 배당 요구와 요 임차. 이게 뭐냐면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를 여기다 적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은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거. 뭔지 모르지만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거 여기다 적게 돼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 좋은 거예요.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거고 지상권이에요. 없어요. 비고랑. 또 기타 매수인한테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될 거 여기다 적어요. 막. 없어요. 임차인도 없고 여기도 없고. 뭐예요? 물건 깨끗한 물건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매각 물건에서 보면요,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어. 그거 유수입이 잘 가야 돼. 이건 깨끗한 거야. 권리분석
이거 보고 하실 때 끝. 오늘 다 배웠다 이거. 이거 보고. 자, 내각문서를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용어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게 내각문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용어가 있어요. 현황조사서라고 있어요.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요,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현황을 나가요. 현장을 나가요. 그래서 현장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 내역한 거 있죠, 적어. 그게 바로 현황조사서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사건 번호 똑같아. 적어놓고, 조사한 날짜, 조사 일시. 언제 했다? 2024년 3월 17일 몇 시 몇 분까지 적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했죠? 자, 소재지, 점유관계, 채무자 점유 해놨어요. 그래, 기타.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소유자를 면담한 바, 이건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만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그리고 안내문을 줬다. 별지 전입세대설 및 주인등표 등본상 소유자 세대 전입되어 있다. 전입세대 등본을 떼어보니까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더라. 자, 이 집행관이 현황을 가서 계세요 하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살고 있대.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인요. 소유자. 그러면 여기 임차인 없어? 그랬더니 나하고 가족만 살고 있어요. 이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대. 이거 적어준 거야. 자, 이게 뭐라고요?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조사하는 거. 그 모든 경매 물건은요, 현황조사를 가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게 돼 있어. 그리고 현황조사를 하고 나서 또 만드는 게 있죠. 지우는 거. 매각물건에서 종합적으로. 그건 아까 누가 만들었어요? 단임법과 사법보좌관 있죠? 그러니까 자, 조사하고 뭐 통보 온 것들 갖고 정리해 딱 적어놓은 거야. 매각물건에서요. 그래서 꼭 봐야 하는 서류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는 왜 봐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야, 이 물건 감정 좀 해와. 해서 감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래서 경매 물건을 봐야 될 때 꼭 봐야 할 서류 3대 서류가 있다. 어떤 경매 물건인지 봐야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매각 물건에서. 두 번째 현황조사서. 그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서. 이거 세 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공부하면서 오늘 꼭 봐야 돼서 해드린 거예요.